경수는 늘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 5시 강남의 고요한 거리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는 가끔 자신의 과거가 꿈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그는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였다. 병원은 그가 손을 대지 않아도 돌아갔고 계좌에는 늘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듯 돈이 쌓였다. 하지만 그가 이른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기는 이유는 오히려 그런 성공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 부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했다. 시골의 작은 방 한 칸에서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저릿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다닐 때 헌 운동화를 꿰매 신었다. 도시락 반찬이 초라해 놀림을 받던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었다. 공부밖에 없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의 생존 신호였다. 그는 공부했다. 미친 듯이 그 어떤 절박함보다 더한 배고픔으로 새벽에 일어나 단어장을 외우고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다. 장학금을 놓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나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경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개천에서 용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의사가 된 이후 그는 잠을 줄이고 일했다. 주말에도 병원에서 수술을 잡았고 동료들이 회식할 때 그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렇게 번 돈을 모아 투자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외제차나 명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다. 5만 원권은 쓰레기다. 농담처럼 내뱉은 그 말은 진심이었다. 돈이 많아져도 그는 여전히 돈을 두려워했다. 가난이 남긴 상처는 불을 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자주 생각에 잠겼다.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다. 불가능하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자신의 조카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천만 원짜리 학원을 다녔다. 부모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인턴 경험 모두가 돈으로 결정되는 세상이었다. 그가 청춘을 바쳐 이룬 기회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다. 그는 종종 병원에서 흑수저 출신의 젊은 인턴들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엔 자신이 젊었을 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 보였다. 등록금 대출, 월세, 취업 경쟁, 그리고 부모 부양까지. 그들은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가 만든 세상은 이제 개천의 물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경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환자 가족의 대화를 들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요즘은 돈이 있어야 대학도 사람답게 다니죠. 흑수저가 뭐 해본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그는 그날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자꾸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불가능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현실을 너무 잘 안다. 세상은 노력보다 출발선을 따졌다. 수저의 색깔로 사람의 가능성을 재단했다. 밤이 되면 경수는 가끔 창문을 열고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도시를 물들였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불빛이 개천에서 올라온 것일까? 대부분은 이미 금수저들이 대를 이어 밝힌 불빛이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신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수저 계급론이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젊은 세대가 핑계를 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불편할 만큼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성적을, 사회적 위치를, 심지어 인간관계의 폭까지 결정했다.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사회는 이미 구조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예외가 있었다. 유튜브로 대박을 내는 이들,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젊은이들, 재능으로 사회의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였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절망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과 불안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다. 경수는 그 현실이 슬펐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부의 대물림의 한 축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고 부동산 명의는 이미 분산해 두었다. 그가 어릴 때 가난에 시달리며 느꼈던 분노와 절박함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체념과 관성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또 밝아왔다. 경수는 커피를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피곤해 보이지만 부유하고 안정된 얼굴.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속삭였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 그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멀리서 도심의 소음이 들려왔다. 그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여전히 성공한 사람의 자세로, 여전히 그가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용은 개천에서 날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실패보다도 그를 괴롭게 했다. 며칠 뒤 경수는 병원 진료실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이름은 민호였다. 26살 초췌한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쳐 응급실로 실려왔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가락 하나는 영영 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경수는 차트에서 그의 직업란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비정규직 생산직. 그 단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듯 했다. 민호는 치료 도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진 않겠죠? 아마 그렇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그럼 다시 공장엔 못 가겠네요. 경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표정 속엔 좌절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삶 전체가 한순간에 멈춘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일 찾아보세요. 아직 젊잖아요. 요즘은 젊어도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쓸 데가 없거든요. 그 말은 경수의 마음속을 찔렀다. 그가 젊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 결국 돌파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길이 막혀 있었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농담처럼 들렸다. 경수는 청년의 손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도 젊을 때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지만 그 손으로 미래를 잡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 후 경수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민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치료비가 부족해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시죠? 라고 묻자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도 되려면 집이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 집 월세라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에게는 수백억짜리 건물이 있었다. 민호 같은 사람들이 낸 월세로 그는 매달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세계의 구조를 명확히 보았다. 개천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고 자신은 그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생을 살려내고 있는가를 자문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가 구할 수 있는 생명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경수는 민호에게 직접 연락했다. 혹시 다시 병원으로 올 수 있겠어요? 민호는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도와줄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는 민호를 병원 내 재활센터에 연결해주고 간호보조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다. 민호는 며칠 후 경수의 진료실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신경 써주는 분 거의 없어요. 나도 예전에 어려웠어요. 선생님은 용이잖아요. 저는 그냥 개천에 빠진 미꾸라지예요. 그 말에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 씨는 용이 되고 싶어요? 아니요. 이제는 그냥 살아남고 싶어요. 용이 될 기회가 어딨겠어요. 개천이 말라버렸는데. 그 대답이 경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그날 이후 민호를 자주 떠올렸다.
자신이 개천에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랐을 때 남겨진 개천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물길은 막혀 썩고 있진 않을까? 경수는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돌봤지만 정작 사람의 삶을 구하는 일에는 무심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적어둔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세월 속에서 잊고 있던 다짐이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래된 꿈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흘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남의 빌딩을 일부 매각하고 수도권 외곽에 무료 진료소를 세웠다. 병원 이름은 개천의 빛.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던 이들이 찾아오고 의료진은 봉사로 참여했다.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건 나의 속죄입니다. 그렇게만 말했다. 그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퍼져나갔다. 진료소는 단순히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이는 거기서 다시 일어섰고 어떤 이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경수는 매일 진료소를 찾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꿰매고 노인들의 손을 잡았다. 돈보다 생명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그를 살아있게 했다. 어느 날 민호가 다시 진료소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의료보조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선생님, 이 병원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았어요. 경수는 웃었다. 민호 씨가 살아난 거지. 내가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경수는 오래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부해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의 진짜 뜻은 출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하라는 의미였던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한 시간들을 뒤늦게 후회했다. 그날 밤 경수는 병원 옆 개천을 따라 걸었다. 오랜 세월 도시의 하수와 오염으로 검게 변한 물줄기 위에 달빛이 어렴풋이 비쳤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 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개천이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구나. 그는 발자국을 천천히 옮겼다. 어쩌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천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 그것만은 여전히 가능했다. 용이 다시 날 필요는 없었다. 다만 개천이 다시 살아 숨쉬면 된다.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늘로 오를 수도 있을 테니까. 경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그가 잊고 있던 작은 희망 같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 개천이 살아있으면 된다. 그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 새벽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걸음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돈을 향하지 않았고 출세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개천을 따라 걷는 또 한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의 삶은 조용히 흘렀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었다. 개천은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썩은 냄새 대신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작고 투명한 물고기들이 헤엄쳤다. 그 장면을 보며 경수는 생각했다. 용이란 결국 개천이 품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허름한 방, 빛바랜 교과서, 그리고 창밖으로 비치는 푸른 하늘. 어린 경수가 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개천이 다시 흐른다. 그때 경수는 알았다. 세상이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 개천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긴 여정 끝에서 드디어 진짜 용이 되어 있었다.